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들 장가 보낸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들 장가를 보내고 보니 그 자리가 참 허전하네요. 장가 안 가고 있을 때는 뭐가 모자라 저러고 있나 싶더니 말이에요. 이래서 빈둥지 중후군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나 봐요. 40살이 다 된 아들 꽉 채워서 장가 보냈는데도 이렇게 허전한 걸 보면요. 저희 아들이 워낙 다정하고 엄마 잘 챙겨주는 아들이라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제 짝 만나 귀한 생명까지 품었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며느라이도 저희 아들보다 5살이 어린데 차분하니 참하고요. 훌륭하신 사돈 어른들께서 어찌나 참하게 잘 키우셨던지 감사할 따름이죠. 늦은 나이에 그런 좋은 짝 만나기가 쉽지 않다며 다들 잘 됐다고 할 정도니까요. 아들 내외가 결혼 사진이 나왔다며 가져다 주고 갔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있다가 문득 제가 아이 아빠를 만나 결혼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는 가진 게 많이 없는 사람이라 항상 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26살이 되던 해까지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에게 쏠린 것 같았고요. 어릴 적부터 시작된 불행의 기억은 언제나 소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저녁,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헤드라이트 유리 깨지는 소리요. 그날 이후로 저와 저희 부모님이 살던 집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앉아있던 부모님의 장례식장은 어른들의 울음과 형식적인 말들로 가득했고 저에게는 그 모든 게 유리병 너머의 일처럼 느껴졌죠. 12살에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을 잡아줄 사람이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 외삼촌, 고모, 작은아버지 모두 저를 짐덩어리로 본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엄마의 언니인 이모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2년을 채 그곳에서 지내지 못하고 고모 집으로 갔죠. 고모 집에서 4년을 보내고 그 다음은 외삼촌 댁으로 갔어요. 그 집에서는 1년도 채 못 있다가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 있었다면 모든 친척집이 한 지역이라 교복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친척집을 옮겨 다닐 때마다 제 짐은 점점 줄어들었지만요. 물건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저를 환영하는 마음이 줄어든 탓이었을 테죠. 제가 받은 상장과 명패들은 집을 옮길 때마다 쓰레기가 됐으니까요. 제가 한 노력들은 친척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했고요. 잠깐만 있다 가 라는 말로 시작한 껄끄러운 표정의 말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영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을 장황하고 길게 늘어놓는 어른들의 표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성실히 학교를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가져다 드리면 그나마 지낼만해졌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에 저를 잘 돌보고 있다는 게 티가 나는 것 같았는지 제가 성적을 잘 받아오는 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물론 그와 동시에 집에 도움이 되려면 집안일은 눈치껏 해야 했죠. 그나마 이모와 고모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을 덜 했는데 외삼촌과 작은아버지 댁에서 지낼 때는 잠들 때까지 쉬지 못한 날도 있을 정도였어요. 사촌들은 하지 않는 고된 일까지 제가 할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 저와 동갑인 사촌이 있는 외삼촌 댁에서 지낼 때는 그 사촌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화를 내시며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사촌은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면서도 공부를 못하는 게 마치 제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내셨죠. 그러다 보니 외삼촌 외숙모가 다투시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1년도 못 지냈고요. 그래도 친척집들이 한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 주변에 소문이 날까 걱정은 됐는지 여러 말들로 포장을 하며 저를 보냈죠. 이모가 일을 다녀야 해서, 고모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고모가 모셔야 해서, 외숙모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같은 말들로 자신들도 아쉽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제 물건 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 제가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해결하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성실한 학생이라고 부르며 축하만 했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저를 지탱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하는 동시에 2년간 지내던 작은아버지 댁에서 나와 다른 지역으로 간 저는 정말 홀로 남겨졌거든요.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려면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저녁에는 과외를 하면서 주말에는 서빙을 놓을 수 없는 생활을 해야 했죠. 강의실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필기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의 스케줄과 통장 잔고가 겹쳐 돌아가더라고요. 저를 맡으며 부모님이 남기신 보험금과 전세금은 친척들이 나눠 썼고, 저에게 남은 건 500만 원 정도였기에 빠듯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휴학이 아니라 중도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방의 작은 대학에 다니던 제가 과외를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청소와 서빙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게시판의 공지에는 여전히 밝은 미래를 그리는 내용이 많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택하고 말았던 거죠. 학교를 그만둔 후 저는 낮에는 찻집에서 커피잔을 닦고 서빙을 하며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 노래도 많이 듣고 커피 향을 맡으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 사치는 부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펼칠 틈도 없는 대학에 들어가 처음 샀던 노트를 아직 가방 맨 아래에 남겨두고요. 가끔 강의실에서 맡았던 분필 냄새를 문득 떠올리기도 하면서요. 밤이 되면 찻집을 나와 동네 외곽의 세탁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쉰 증기가 가득 찬 작업장에서 무거운 젖은 이불과 작업복을 분류하며 나무 장부를 넘기고 커다란 세탁물들을 밀어냈죠. 탈수기와 보일러가 내는 소음 속에서 손목은 점점 굳어갔고, 일이 끊기는 틈이면 졸음을 쫓으려 종이컵에 커피를 다 손에 쥐고 냄새를 맡았어요. 흡액제 냄새가 코에 뱄수록 숨이 가빠 한숨 쉬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거든요. 새벽 5시가 가까워지면 전날 저녁에 몇 개 우겨놓고 남은 김밥과 찐빵을 구석에서 급히 먹으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힘들게 공부에 들어간 대학을 중도에 접고 먹고 살기 위해 일터로 나왔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믿음은 나이를 적지 않은 채 장부 사이로 접혀 들어갔죠. 제가 쉴 월세방은 몸 하나 겨우 눕힐 만큼 좁았지만 미닫이 문을 닫는 순간만큼은 세상과 한 칸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방에서 미래를 그려보는 건 찻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사치였고요. 다음 달 월세, 이번 달 공과금, 감기 약값 같은 것들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 앞에 남편이 나타난 건 회사 신입 교육장이었어요. 그 회사 신입 교육장에 제가 앉아있게 된 건 사실 계획된 선택은 아니었죠. 그때도 늘 그랬듯이 삶이 저를 한 걸음 밀어낸 자리였거든요. 찻집에서 일한 지도 몇 해가 지나면서 손목이 자주 붓고 밤에는 손가락이 저려 잠을 설칠 때가 잦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세탁 공장에서 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어요. 기계 소음이 없는 곳에 있어도 귀가 울렸고 보일러 열기 속에서 숨을 몰아쉬던 기억이 몸에 먼저 반응하곤 할 정도였죠. 그런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젖은 이불을 들다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잠깐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자 작업반장이 와서 이제 그만 쉬어야 하지 않겠냐? 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세탁 공장 일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니, 잘리게 된 것이었죠. 찻집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는데 이력서에 쓸만한 건 성실함 말고는 딱히 없던 시절이라 그저 막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찻집 단골 손님 한 분이 제 얘기를 듣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신입을 뽑는데 학벌보다는 오래 버틸 사람을 본다더라.
사무직이었고 박봉이긴 했지만 월급은 제때 나온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찻집과 세탁공장에서 받던 돈을 모두 합친 정도는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가방 맨 아래에 넣어두었던 그 대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다시 학생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기계 소음이 아닌 사람 목소리가 있는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설레기까지 했죠. 면접이라고 해봐야 작은 회의실에서의 짧은 대화였어요. 왜 대학을 그만뒀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묻길래 저는 솔직하게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만 말했고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며칠 뒤 합격 연락이 왔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새 구두를 신고 어색한 정장을 입은 채 회사 신입교육장 맨 뒷자리에 제가 앉아있던 거예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회사 규칙과 조직도를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곳에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던 제 옆자리에는 말수가 적고 노트를 꼼꼼히 적던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그 사람이 훗날 제 아이 아빠가 될 줄은 그때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제 곁에서 그는 유난히 조용해서 제 눈에 더 띄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 때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고 웃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옆자리가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업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말하며 더듬어도 재촉하지 않았고 이야기가 옆길로 새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그 사람과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사적인 대화도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이유, 돌아가신 부모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 사람은 흔한 위로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잠자코 듣기만 했죠.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할 뿐이었어요.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었겠네요. 그 한마디가 오래 묵혀두었던 문을 열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불쌍하다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제가 걸어온 시간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다만 그 자리에 있어 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건 내 삶의 무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 그 사람과의 연애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고 그 사람은 그 거리를 억지로 좁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라는 이름을 바로 붙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겹치면 함께 식당으로 내려가고 퇴근길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서서 오늘 교육은 어땠는지, 업무 용어는 너무 어렵지 않았는지 같은 말만 주고받았죠. 누군가 보면 친절한 동기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그 사람은 늘 한 박자 느렸거든요. 퇴근 후에 약속이 없는 날에도 같이 갈까요? 라는 말 대신 집에 바로 가세요? 하고 묻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선택을 저에게 남겨두는 방식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제가 국물을 흘려 옷을 적신 적이 있었어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그 사람은 말없이 자기 손수건을 내밀더군요. 새 것처럼 반듯하고 정갈하게 접힌 손수건이었죠. 그 손수건을 받아들면서 이 사람은 늘 준비된 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는 그런 식으로 시작됐지만 딱히 고백이라 부를 만한 말은 없었어요. 그저 어느 날 퇴근길에 제가 무심코 말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바로 가기 싫으네요.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럼 천천히 걸을까요? 그날 우리는 버스를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강변을 따라 걷다가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를 하나씩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걷는 속도를 제 걸음에 맞췄고 저는 그 옆에서 괜히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면서요. 그렇게 몇 번을 더 걸은 뒤에야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어도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담이 없다고 하면 너무 가벼운 것 같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물러설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남자와 저 사이에 격차는 분명했고, 집안 차이도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싫지는 않아요. 그는 제 말에 작게 웃더군요. 그리고 그날도 그 이상의 다른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죠. 연애를 하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삶을 먼저 지켜야 했어요. 야근이 있으면 억지로 시간을 내지 않았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그 사람은 데이트하다 말고도 먼저 집에 가라고 데려다 주더라고요. 주말에 만나도 데이트는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꼭 말로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버티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 퇴근길에 제가 우산을 못 챙긴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더라고요. 어깨가 조금 젖어도 괜찮다는 듯 살짝 미소 지은 채로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지만 비가 올 때면 늘 같은 방향으로 서 있겠구나. 나와 함께 걸어주겠구나. 그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음엔 손 잡아도 될까요? 그 사람은 제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제 손을 잡더라고요. 꽉 잡지도 힘없이 놓지도 않은 정말 그 사람다운 온도의 손이었죠. 그때 또 한 번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한 우리의 연애는 서로를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우리 사이를 지탱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쌓이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형편 때문이라면 같이 버티면 돼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믿음직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다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의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최대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웠죠. 저의 부모가 없다는 말, 집안이 없다는 말이 나오자 분위기는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말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거절이 분명한 말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그 사람이 헤어지지 않자 그의 어머니의 반대는 노골적이 되더군요. 그의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다른 집안의 여자 사진을 건네며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뿌리 없는 애, 기댈 데 없는 애라고 부르면서요. 그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다투고 집에서 나와 저를 보러 왔죠. 얼굴에 피곤이 짙게 깔린 날도 있었고 눈물이 맺힌 날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떤 날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그 사람을 말리기도 했어요. 몇 번이나 서류를 접었다 펼치며 밤을 새우고서 내린 결정이었죠. 끝내 그 사람은 계속 어머니 앞에 섰고 허락을 받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그저 짐작으로 말보다는 침묵이 많았을 거고 허락이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을 어머니 앞에 서서 시위하듯 버티던 그 사람이 마침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며 달려왔어요. 대신 그의 어머니가 조건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같이 살자. 그럼 허락하마. 대신 혼인신고랑 결혼식은 조금 미루자.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내가 식도 올려주고 혼인신고도 하게 해주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 웨딩 사진은커녕 예물도 없는 채였죠.
대신 식탁 한가운데 놓인 싸구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박수만 쳤고요. 그럼에도 그날 남편이 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제 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가족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선택은 당신이에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었고 늘 조심스러웠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상을 다 차려놓고 시어머니 방으로 가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답하고는 매서운 눈으로 살폈거든요. 주방, 거실, 베란다, 어느 한 군데라도 흠을 잡으며 화를 낼 것처럼요. 밥상에 마주 앉아도 저는 늘 손님처럼 느껴질 만큼 시어머니와 제 사이의 공기는 서걱거렸고 남편이 중간에서 애를 쓸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팽팽해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버텼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밤은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비좁은 방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비록 한 지붕 아래 다른 마음들이 섞여 있었지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느끼고 있었고요. 아이가 생긴 후로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냉정하셔도 아이는 예뻐하셨죠. 아이는 남편을 꼭 빼닮아 어린 남편을 대하듯이 하셨거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 혼인신고도 하라고 하실 정도로요. 아이 돌을 맞아 가족사진도 찍고 손님을 치르며 남편 친인척 앞에 인사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차츰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하며 물었어요.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당신 먹고 싶은 거. 그렇게 아침에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 그날 저녁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던 남편을 다시 만난 건 응급실이었어요. 급하게 밀고 들어간 응급실 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손으로 밀었을 때 너무 쉽게 열려서 이 안쪽이 정말 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고 형광등 불빛은 낮보다 밝았는데도 이상하게 모든 게 흐릿해 보여 남편을 몇 번 불렀던 것 같아요. 김경수 씨 보호자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는지 목소리가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고요. 간호사는 정신없어 하는 제 팔을 붙잡고 침대 쪽으로 안내했는데 그 손길이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워있더군요. 아니, 누워있다기보다는 정리되어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정갈하게 덮인 흰 천, 드러난 얼굴은 너무도 평온해서 잠든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며 웃던 얼굴만 아니었지 잠들 때 모습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환자분은 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애초에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는 우웅 하는 소리만 울렸고 저는 그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사고가 났다는데 남편의 몸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게 이상했죠. 크게 다쳤다는데 왜 이렇게 깨끗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내심 속으로 안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멀쩡하니 곧 깨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여보, 평소처럼 남편을 불렀습니다. 가끔 늦잠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울 때처럼 불렀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불렀지만 손은 차갑기만 하더라고요. 꽉 잡지도 힘없이 놓지도 않았던 남편의 온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주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더군요.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소리치듯 말했던 것 같아요. 아직 얘기 못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손바닥을 계속 문지르기만 했죠. 마치 그렇게 하면 체온이 돌아올 것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아직 안 정했잖아요. 아침에 나눴던 말이 떠올라 그렇게 물으며 남편을 다시 봤지만 미소 짓지도 않고 대답도 없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상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고통스러움에 몸을 웅크린 채로 울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로 남편 앞에서는 늘 울음을 삼키는데 익숙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말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귀 가까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두고. 그러다 문득 원망처럼 들릴까봐 바로 덧붙였죠.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듣기만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이제 막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으니까요.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저를 붙잡아 준 건 아무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아이를 끌어안고 계셨죠. 아이를 살피려 시어머니 쪽을 보다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 눈빛에는 분명한 적의가 담겨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뱉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더군요. 아직 머리에 하얀 리본 핀도 벗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야. 네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부모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귀하디 귀한 내 아들까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 그 말 한마디로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설명하려 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죠. 사고였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쏟아내는 모든 말들을 저는 그저 들었습니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꼬였어. 내 아들이 네 말만 듣더니 여우같이 뭐라고 꼬여냈기에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나서 이렇게 돼야 해?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셨죠. 아이를 끌어안은 채 저를 경멸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을 잃고 난 뒤의 시간은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침이 와도 밤처럼 어두웠고 숨을 들이마시는 일조차 의식해야 할 정도였어요. 가슴이 죄어오듯 답답해져서 몇 번이나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한밤중에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말하며 치료를 권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밤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사라지는 꿈이었죠. 그 꿈에서 깨면 베개는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달리고 있었고요. 밤에 몰래 시어머니 방에서 빠져나와 제 곁에서 자던 4살짜리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엄마 왜 울어?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괜찮아 라는 말을 연습하듯 반복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아이를 끌어당기며 냉정하게 말하셨어요. 내 아들 잡아먹고 멀쩡히 살아서 밥 먹고 잠잘 거 다 자면서 약한 척하지 마라. 별일 없어도 다들 힘들게 산다. 병원은 무슨. 시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리더군요. 제가 느끼는 슬픔과 공포는 과장이고 민폐이며 참고 견뎌야 할 제 성격 문제라는 듯한 눈빛으로 보였고요. 그 순간 이 집에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겠더군요.
아이를 안고 웃어 보이려 애쓰는 나 자신이 이 공간에서 점점 부서지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의 옷 몇 벌과 장난감 몇 가지를 가방에 챙기면서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죠. 위자료도 재산도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로 그 집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아이만 제가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신다면 소송이라도 벌일 각오도 되어 있었고요. 집을 나서던 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깃든 그 집을 떠났죠. 그날 제가 가져온 건 오직 하나였어요. 제가 살아야 할 이유, 제가 지켜야 할 전부인 아이요. 남편 없이 아이 하나 데리고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지만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는 일 같아서요. 남편과 결혼 생활 동안 썼던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을 긁어모아 방 2개짜리 오래된 작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겨울엔 바람이 들어왔지만 아들과 둘이 밥을 먹고 잠이 들 수 있는 곳이 생겼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낮에는 집 앞 마트에서 하루를 버텼고 밤이 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했어요. 어떤 날에는 인형눈을 붙이고 팔찌나 머리핀을 만들기도 했죠. 계산대 앞에 서 있든 늦은 시간까지 봉투를 붙이든 몸은 늘 천근만근이었고요. 그래도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어깨를 곧게 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를 사고로 잃은 아이에게까지 세상이 차갑다는 걸 이른 나이에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너무 일찍 알아버려 웃지 못한 날이 많았으니까요. 적어도 제 일상에서는 더 이상 아이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를 떠난 이유도 그러한 이유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까지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없더군요. 아들은 4살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탓인지 할머니라는 존재가 분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녁을 먹다 말고 장난감을 정리하다 말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할머니 보고 싶어 라고 말할 때가 있었을 정도였죠. 어떤 날에는 시어머니와 비슷해 보이는 뒷모습의 여성에게 달려가며 할머니! 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다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저려오더군요. 저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람, 제 편이 되어준 적 없던 사람이었지만 아이에게는 품에 안아주었던 할머니였고 간식 봉지를 쥐어주던 어른이었으니까요. 아이의 그리움을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품 안의 온도를 아이에게서 뺏을 수 없어서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아이 손을 잡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만큼은 의무처럼 전화를 걸고 정해진 시간에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다시 데려오면서도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교류도 하지 않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종종 졸리다며 투정을 부려 등에 업고 올 때도 있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오며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안심하곤 했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했고요. 웃음을 지켜주는 것, 피곤함을 숨기는 것, 그리고 아이의 그리움을 억지로 막지 않는 것, 그 모든 게 저의 몫이더군요. 하지만 모든 날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편안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다음날 다시 일어설 힘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4살짜리 아이의 엄마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사람인데 왜 내가 원망을 들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밤마다 울면서 왜 나만 죄인이 되어야 했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아들을 키우다 보니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제가 이 아이를 잃는다면 저는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시어머니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죠. 할머니도 많이 힘드실 거야. 아빠를 정말 사랑하셨거든. 아빠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민혁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만나면 예의 바르게 잘해드려. 아들이 그런데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 화냈어? 라고 물을 때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 그때는 그 말들이 훗날 그렇게 돌아올 줄은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세월은 흘렀고 저는 저대로 자리를 잡으며 제 터전을 이루게 되었죠.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하면서 전보다 벌이도 나아지고 제법 괜찮게 살게 되었거든요. 아들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 14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고요. 운동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해 다들 칭찬이 자자한 아이로 자라주었죠. 저는 그런 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쯤이었어요. 제 삶에 다시 사람이 들어온 것은 말이죠. 그를 만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가게가 있는 골목 상인회에서 마주하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우연히 비 오는 날 방향이 같아 같은 우산 아래 잠시 서게 된 정도였고요. 그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저 역시 굳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골목에서 같은 상인의 상인,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마주치다 보니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사이가 되었죠. 서로의 공백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 점이 오히려 편안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도 한 번의 결혼을 겪었어요. 그때 많이 무너졌고요. 아이 낳다가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회사도 그만두고 많이 방황했었죠.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설명보다 긴 침묵이 서로를 이해하게 했으니까요.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저 배우자를 잃고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그 건너 가게 아저씨랑 친해? 그 말에 놀라 아이를 바라보니 그 뒤로 아이는 더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치 아이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에게 거리를 더 두게 되었죠. 달라진 저를 그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그를 모른 척 하려고 저는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를 애타게 했는지 저를 붙들고 그러더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걸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저와 사장님을 보고 오해한 것 같아서요. 아이가 사장님과 친하냐고 묻는데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그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과 새 출발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얼굴이 빨개져 그런 말을 하는 그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어딘가 모르게 먼저 떠난 아이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저는 아이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자 아이는 그를 직접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에게도 아이의 뜻을 전하자 그도 그러자고 하더군요. 처음 셋이 함께한 자리는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그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애쓰는 게 보였죠. 억지로 웃기려 하지도 과하게 친해지려 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아이를 챙겨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그 아저씨 괜찮은 사람 같아. 그 후로 몇 번 더 아이와 함께 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산책, 짧은 식사,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나 봐요. 아저씨와의 일을 신나게 저에게 전하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운동도 되게 잘해. 야구, 축구, 농구 못하는 게 없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다 준비해놨었대. 그에게 청혼을 받고 재혼을 결심하기까지도 저는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혹시 제 선택이 사춘기 아이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지, 아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엄마도 이제 행복해져도 돼. 그리고 나 아저씨 좋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무심히 던진 말처럼 보였지만 아이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고마웠거든요. 아이는 이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제 삶을 응원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 있는 것이요. 그렇게 저는 그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부딪혀보기로 한 선택이었죠. 상처를 이해하는 어른 하나와 저보다 더 성숙한 아이 하나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소식은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아들이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먼저 말했다고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는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혹시나 그 어른이 다시 나타나 난리를 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10년 동안 듣지 않았던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재혼한다며?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잠시 침을 삼키고 네 라고 대답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한번 보자. 그 제안을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마친 뒤 날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신혼여행을 간 동안 아이는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던 터라 제 스케줄을 아는 어른께 다른 핑계를 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는 거의 다 희끗해져 하얀 머리가 더 많이 보이더군요. 다가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말하셨습니다. 내가 재산을 증여하려고 한다. 명료한 말이었지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당황한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전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원래는 아들한테 갈 거였고 아들이 없으니 손자한테 가는 게 당연한 거였지. 그런데 너한테 넘기려고 한다. 나 요양원 갈 돈만 챙겨놓고 다 넘겨주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전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으셨죠. 손자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거 다 네가 가르친 거잖니? 아들이 전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전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한 번도 할머니를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는 아이의 말이 고마우셨다고요.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늘 이야기해줬고 할머니가 많이 쓸쓸하실 거라며 잘해드리라고 했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에게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됐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금이야 오기야 기른 내 아들 너한테 뺏긴 것 같아 속이 안 풀렸는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 화가 나더구나. 그래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 아들이 너를 꼭 지켜야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게 속상했어. 내 심술에 결혼식도 못 치르고 살면서도 그렇게 사이좋게 사는 너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내가 많이 모자랐던 거야.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고 아이도 보내주고 좋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 말에 1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 시어머니는 말하셨죠. 네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잘 살아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삶을 믿게 되었다는 게 또 한 번 고마워서요. 그렇게 상처는 이해로, 원망은 사과로, 비난은 축복으로 끝이 났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제야 온전히 행복해질 준비를 마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에게 재산을 양도해 주셨어요. 약간의 현금 자산만 남기고 사실은 집까지 모두 제게 넘기셨죠. 저는 그 재산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그대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당연하다고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기르는 것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할 때도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면서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었죠. 그 덕에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도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이는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 뒤 짐을 싸서 나갔어요. 할머니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연로하신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싫다면서요. 아들도 너무 빨리 보내신 분을 외롭게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엄마랑 아버지 보러 자주 오고요. 그렇게 아들은 전시어머니 집에서 지내며 회사에 다녔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에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전시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했을 때 저와 그는 곧장 달려가 아이를 위로하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장례식장에서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나 어릴 때 자주 물어보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안 미워하냐고요. 그때마다 아니라고. 엄마는 할머니 걱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좀 자주 웃냐고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냐고요. 그거면 됐다고 그러셨는데.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을 와락 쏟고 말았습니다. 물려주신 재산은 아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모두 전달했지만 빚을 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선뜻 찾아뵙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되더군요. 아이 아빠와의 시간보다 더 오래 제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핑계로 계속 멀리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냥 한 번쯤은 찾아뵙고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얼마 전 아들을 장가보낸 사람이 되어보니 더 후회가 되었어요. 며느리 아이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기분에 잠겼거든요. 그렇게 품 안에서만 보던 아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기쁨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일이더라고요. 아이가 집을 떠나던 날처럼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도 들었고 또 이렇게까지 잘 자라주었다는 생각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가 올라오기도 하면서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떠남과 남겨짐의 연속이었어요. 부모를 떠나보냈고 남편을 잃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죠. 누군가는 제 인생이 참 찔기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저 오늘을 넘기면 내일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는 늘 남겨진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떠난 자리마다 누군가는 남아있었고 그 남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랬고 지금의 남편이 그랬고 그리고 한때는 미워하고 원망했던 전 시어머니마저도 결국은 제 삶의 한 장으로 남아있었더라고요. 아들을 키우며 저는 알게 되었죠.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떠날 수 있는 힘까지 키워주는 일이라는 걸요. 내 품에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지켜보는 일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던 날 저는 울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기쁘다고만 말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잘 살아 라는 말을 조용히 건넬 뿐이었죠. 그 말에는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담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그 노고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집은 조용해졌고 저녁 식탁에 놓이는 밥그릇도 줄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쓰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서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허전함이 밀려오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아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빈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을 위한 자리라는 걸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조금 더 살아보려 합니다. 아직 웃을 수 있고 아직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고요. 누군가를 잘 키워냈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또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 하나면 그걸로 충분한 밤을 맞이하면서요. 이제 제 삶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비록 아픈 이별을 겪었지만 말이죠.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살이 훌쩍 넘어서도 아직 인생이 어렵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견뎌내고 살아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언가는 다르겠지만 남길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하니 말입니다. 그 무언가를 가치 있게 잘 남기기 위해 그저 열심히 살 뿐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가치의 남김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박복하고 험난한 인생을 산 여자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 같은 여자도 견뎠으니 여러분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